캐나다에 사시던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것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7억 원짜리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는 저 하나인데 상속세가 9천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7억 원이면 세금 낼 일이 없다고들 하시던데요. 들으신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사셨다면 그 집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셨다면 9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다른 재산도 빚도 없는 단순한 경우인데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사셨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7억 원에 적용됩니다. 캐나다에 사셨다면 그 둘이 빠지고 기초공제 2억 원을 빼고 남은 5억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 국적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권도 주민등록도 그대로였는데 국적이 한국인데 왜 외국 사람처럼 계산합니까? 국적은 세법이 정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국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서 사셨느냐입니다. 세법이 묻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돌아가신 그날 거주자였느냐 비거주자였느냐. 거주자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183일이면 반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네요. 아버지 여권에 출입국 도장이 다 찍혀 있으니 작년에 한국에서 몇 밤을 주무셨는지 세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날수를 세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그래서 날수가 모자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 재산과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모아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해외로 옮겨 놓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겠네요. 서류보다 실제로 어디서 살림을 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서류와 실제가 어긋나면 세법은 실제를 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분인데 두 아들 뒷바라지로 미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남아 있었고 어느 해에는 본인이 한국에 하루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그 남편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세무서가 비거주자라며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한 해에 하루도 안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비거주자 같은데요. 그러면 세무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법원은 거주자로 봤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얻고 아내가 그 송금액으로 살았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아이들 학업이 끝나면 돌아올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에 하루도 들어오지 않아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날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아버지도 달리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고 아버지 앞으로 국내에 통장도 있었으니까요. 결론이 반대로 난 사건도 있습니다. 63세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인데 국내에 재산이 있어 세금을 계속 내셨고 성인 자녀 몇은 한국에 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함께 가서 같이 사셨고 출국한 뒤로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국내에 재산이 있고 자녀도 한국에 사는데도 비거주자입니까? 대법원은 비거주자로 봤습니다. 장례비도 배우자 공제도 일괄 공제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생활자금으로 사는 단위라고 봤고 따로 사는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인 자녀가 국내에 산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살림을 같이 하느냐를 본다는 뜻이군요. 저희는 어머니가 한국에 남아 계셨으니 그 사건과는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잘 구별하셨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정합니까? 저희가 신고서에 거주자라고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까? 적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국세청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생활을 다시 따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마친 뒤에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날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 증여는 재산을 준 날입니다. 그날 하루의 상태로 정해진다는 말씀이군요. 그 전에 몇 년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보지 않고요. 그 전 몇 년은 그날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를 알아보려고 봅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날은 어디까지나 그날입니다. 배우자에게서 해외주택 자금을 25번에 나누어 받은 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것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시점마다 따로 봤습니다. 앞쪽은 비거주자, 뒤쪽은 거주자로 갈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부터는 거주자로 봤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준 날짜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군요. 그러면 언제 주느냐가 얼마를 주느냐만큼 중요하겠군요. 그게 맞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부터 보겠습니다. 증여세에서 거주자인지 따지는 대상은 받는 쪽입니다.
받는 쪽이면 자녀 말씀이시군요. 돈을 주는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받는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자녀를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주시는 분이 서울에 사셔도 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계산으로 갑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거주자가 받으면 배우자에게서 받을 때 6억 원, 부모에게서 받을 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사촌 이내 혈족이나 삼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을 때는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0년을 거슬러 봅니다. 지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비거주자가 받으면 이 공제를 한 푼도 못 뺍니다. 조문이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따져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별을 하셨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것과 비거주자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는데 지난 10년 안에 준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거주자라면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5천만 원에만 10%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1억 원 전부에 10%가 붙어 1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같은 1억 원인데 세금이 2배가 됩니다. 금액이 더 커지면 차이도 더 벌어지겠네요. 1억이 아니라 3억을 보내면 공제로 깎인 만큼 세율까지 달라질 테니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공제가 빠지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서 가장 높게 적용되는 세율이 한 단계 올라가기도 합니다. 차이가 공제만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는 것만으로 준 사람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붙습니다. 연대납세 의무라면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준 부모에게 고지서가 온다는 뜻입니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독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면 이것만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여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고 주려는 재산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그건 한국 세금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계좌에서 돈을 꺼내 미국 땅을 자녀들 앞으로 사주었는데 세무서가 자녀들에게 각각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어릴 때 나가 그곳에서 학교를 마치고 일하며 살고 있으니 비거주자라고 봤습니다. 국내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니 그 과세는 위법하다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자녀들이 낸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재산을 해외에 두고 주면 세금이 없는 겁니까? 다만 법원은 자녀들에게 물릴 수 없다는 것이지 준 어머니에게 물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조문이 따로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주면 준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낸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재산을 해외로 돌려놓아도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주고받는 사이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그리고 그 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매겨질 것. 이 둘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인이라 가족 사이에서는 좀처럼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또 내는 겁니까? 같은 재산에 두 번 물리지 않도록 외국에서 낸 증여세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한국 증여세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다달이 보내는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습니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그 목적에 쓰이는 돈이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보내둔 큰 돈이 예금이나 투자로 남거나 자녀 이름의 집이 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보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본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송금 내역과 학비 고지서를 같이 남겨두면 될까요? 그게 맞습니다.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문제가 되었을 때 공제 없이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제 상속세입니다. 여기서는 거주자인지 따지는 대상이 반대로 바뀝니다. 증여세는 받는 쪽이었으니 상속세는 주는 쪽,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세금을 매기는지와 어떤 공제를 뺄 수 있는지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전부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도 아버지가 한국에 사셨다면 거주자 계산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다. 상속인이 어디 사는지는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하나는 바꾸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세금을 매기느냐부터 다릅니다. 거주자셨다면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남기신 재산 전부입니다.
비거주자셨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입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가액 안에서만 상속세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비거주자 쪽이 오히려 낮게 들립니다. 캐나다에 있던 재산은 한국 상속세에서 빠지는 것이니까요. 다만 국외에 재산이 없고 국내에 집 한 채만 남으면 빠질 것이 없어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에서 벌어지는 차이가 이보다 훨씬 큽니다. 거주자셨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에게는 상속공제 중에서 기초공제 2억 원만 남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빠지는 것도 큰데 배우자 공제까지 안 된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데도요? 그렇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계셔도 한 푼도 못 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이 나온 것이군요. 이제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보입니다. 처음 계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내 아파트 7억 원 한 채, 어머니와 자녀 한 사람, 다른 재산도 빚도 미리 준 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거주자셨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 합쳐서 10억 원이 7억 원보다 큽니다. 남는 과세표준이 없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셨다면 기초공제 2억 원만 빠져 과세표준이 5억 원, 산출세액이 9천만 원, 기한 안에 신고의 3%를 덜면 8,700만 원 남짓입니다. 한쪽은 세금이 없고 한쪽은 9천만 원 가까이면 집값의 12%가 넘습니다. 같은 집을 두고 이만큼이 갈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무엇을 잘못해서 붙은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것도 재산을 숨긴 것도 아닙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그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 해외에 있는 서류를 모으려면 6달러는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외국 등기부며 금융 자료를 받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석 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늘어납니까? 증여세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준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이미 돌아가신 뒤라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신고 기한이 넉 달쯤 남아 있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그날의 상태를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쪽이셨는지를 다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는지, 재산과 소득은 어디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들어오셨는지, 이런 것을 모아보면 비거주자였다는 판단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한국에 계셨다는 것이 그중 하나가 되겠군요. 아버지 앞으로 국내에 통장도 있었고 한 해에 두어 달은 들어와 어머니와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그것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캐나다 사건도 국내에 재산이 있었는데 비거주자로 갔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그 자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라는 말씀이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얼마를 줄지보다 누가 받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럼 자녀가 한국에 반년 넘게 들어와 있는 해에 맞춰서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주느냐를 본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날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을 보면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치료처럼 일시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기간은 아예 세지 않습니다. 반대로 잠깐 나갔다 온 기간은 국내에 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날수를 채우려고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니 날수만 맞춰놓으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자녀가 실제로 국내에 돌아와 지내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에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민 가신 부모님 쪽도 국내에 배우자와 재산이 있고 왕래가 잦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출입국 기록이나 국내 병원 진료 기록처럼 아버지 생활이 한국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모아두면 되겠군요. 들어오실 때마다 어머니와 같은 병원을 다니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이 쌓일수록 한국에서 사셨다는 것을 보이기가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를 봅니다. 국적은 세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고 주민등록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디 살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 실제 생활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재산을 준 날, 그리고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계산은 다른 조건을 덜어낸 단순한 예시입니다. 같은 집, 같은 가족인데 세금이 갈렸다면
그것을 갈라놓은 것은 국적이 아니라 어디서 사셨느냐입니다.